네, 시작해도 되겠죠? 예,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하고요. 나머지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은 이제 상호 교차 질문 혹은 객사의 질문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와 토요일을 맡게 된 심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감회가 새로운데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좀 중요한 변화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18과 6월 항쟁을 경험했던 기성세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들의 동력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후배 세대들, 쉽게 말하면 영화 1987 같은 걸 보고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묻는 세대들은 전제와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냥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류해야 되구나, 이런 주제가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자라난다는 말도 너무 웃기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우리 또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만들어갈 것이며 협력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이지호 이사장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두 번째 맞는 토론회입니다. 이번에도 여러 나라 8개국에서 와주신 외빈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대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개 한 180개 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그 중에 10대 경제 강국에 속한다. 그리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장 동시에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 운동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 운동, 즉 민주주의 운동이 없었다면, 또 그 민주주의 운동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경제 강국은 없습니다. GDP가 3만 4천 불을 넘기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진 거냐? 세월이 흘러서 저절로 민주화가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식민지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45년에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조선 왕조가 저절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외세에 의해서 조선 왕조가 무너지면서
왕조가 무너진 자리에 대한민국 스스로 공화국으로 바꿈되는 것이 아니고 왕조가 무너짐과 동시에 식민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는 또 민주주의가 뭐라는 것을 서로 알기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45년에 해방이 되었지만은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받는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남한은 미국의 영향을 받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수립되기 전까지 45년에서 48년 이 3년간 거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좌우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좌우투쟁의 결과로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한반도에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북한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거기는 완전 우리와 체제가 다른 나라가 들어섰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들어섰긴 하지만은 이게 민주주의를 배우기도 전에 독재를 개망하게 된 겁니다. 48년에 들어선 정권이 12년간 일당 독재, 1인 독재 권력을 유지한 이른바 자유당 독재였죠. 자유당 독재가 물러나게 되는 것부터 민주주의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대개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1960년 12년간의 자유당 독재 정권을 학생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4.19 학생혁명인데 이때부터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죽었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국립묘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하나는 수유리에 있는 4.19 묘지, 이 국립묘지인데 이는 4.19 학생혁명 당시에 죽은 4.19 혁명과 관계되어서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묘지가 하나 있고 그 후 20년 후에 80년에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시는 묘지가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 5.18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4.19와 5.18 때 죽지 않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많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묘지가 경기도 이천에 민주화 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나라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안장하는 묘지가 세 군데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그야말로 피를 먹고 자란 거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자유당 독재 정권도 민주주의 운동으로 학생운동으로 무너뜨렸고 그 이후 들어서 30년간의 군사 정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12년, 30년간의 군사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오늘날 75년이 되는 역사에서 40년을 권위주의 독재나 군사 독재로 세월을 보낸 과정이죠. 그래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계로부터 본업으로부터 떠나고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과정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60년대 4.19 민주혁명으로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릴 당시에 소득이 불과 200불, 300불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00불, 300불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러한 민주화를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오늘 경제 강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외형적인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87년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1987년에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 대통령제가 이루어져서 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고 모든 크고 작은 리더들을 다 선거로 뽑는 이 민주주의 제도가 완성된 것이 87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987년에 민주주의가 들어섰는데 그 이후 지금 40년 세월이 되었고 87년 이후에 대통령이 지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러니까 87년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대통령을 7명이나 바꿨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었지만은 군사 독재의 긴 때를 못 벗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민주주의가 많이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산업화를 이루게 했는데 지금은 부실한 민주주의가 오히려 경제를 억누르고 있고 경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냐 그러면 삼성 같은 대한민국의 제일기업,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이 오너가 근 5년간이나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감옥에 갇혀서 살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민주주의죠.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이상의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는 그런 정치적인 제도적인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건 뭐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되었으니까요. 지금 뭐 선거 없이 대통령 뽑는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의 제도는 완성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민주주의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도.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곧 내용적으로 민주주의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할이 바로 이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채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일상의 민주주의를 채우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헌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번 되면 5년 동안에 나라 안에 모든 권한을 총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우리 헌법의 행정부 수반이거든요. 행정부 수반일 뿐이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수반이 따로 있는데도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자체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을 권력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분균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길,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지금 행정 구조가 3단계입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정부가 있고 기초정부가 있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1800년대 농경시대 때 만들어 놓은 행정체제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국력이 낭비되고 재정이 낭비가 심하죠. 이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 개로 2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을 해서 경제 단위를 아주 기초에서부터 광역으로 늘리는, 그래서 행정 단계를 두 단계로 하고 행정 체계를 통폐합을 하는 이 행정 개혁, 이 두 가지 헌법을 고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만들고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두 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나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많은 피와 땀을 흘려서 쟁취하긴 했지만은 내용을 미처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여기 계신 한국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할, 민주주의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힘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데 이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분권화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한편에서 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분권화가 되는 것에 위로부터 행정자금도 중요하겠지만 반대편에서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분권화된 시스템 속에서 정말로 자치를 하는가, 서구시 지방자치에 체험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좀 이따 이제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혁 선생님께서 세계주의 보수 우파의 역사 해석에 대한 분석, 최근 친일 논쟁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종을 칠지 제가 몰랐는데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 나오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은 그 가운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지금 현재 미국도 어제 오늘 대선이 끝났지만은 좌우파의 그 긴장과 충돌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보파와 보수파 간의 그 긴장과 충돌을 얼마나 중도파가 중재하느냐, 그리고 그 하모니를 이루냐가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극단적인 그 좌파 지향주의적인 정치 세력과 그다음에 극단주의적인 우파 지향주의적인 세력 간의 충돌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발전이 중단해서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좌파 쪽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다음번에 제가 발표하기로 하고요. 극단주의적인 그 우파 지향주의 정치 세력의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에 그 친일 논쟁이 중심이 된 세계주의 보수 우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계주의 보수 우파의 일부 세력입니다. 그래서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보수 우파의 전체를 다
도매금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극단적인 그런 어떤 친일 경향을 보이는 세력이 갑자기 왜 21세기에 느닷없이 등장해가지고 한국 정치에서 상당히 많은 잡음과 분열을 한국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제가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그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일 논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물론 한국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오신 이제 외국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이 한국민의 자주적인 해방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더불어서 갑자기 그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해방된 바로 이에 바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반공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이제 국제적인 냉전이 일어났고, 따라서 미국은 남한에 있는 그 전체 우파 세력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 동시에 그 우파 세력들끼리 그 스스로 자주적인 청산을 하지 못한, 즉 일본 제국주의에 동화되어서 그쪽에 부역했던 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서 여전히 친일 세력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일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어떤 정당성, 역사적인 정당성과 우파의 그 정당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우파는 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친일 청산이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는 진보파에서 주로 공격을 하는 그 우파의 아이콘인 박정희 대통령이 이 친일의 문제하고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민지 역사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하는 면이 너무 과도화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 부분 어떤 그 역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좀 왜곡되고, 심지어는 현재 일본에 잔존하고 있는 극우파 보수 세력의 논쟁, 그 패러다임과 함께 좀 비슷해져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판점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왜 이런 일이 21세기 현대에서 일어나는가를 알려고 봤는데, 첫 번째,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현재 한국 사회가 네 가지 형태의 인식 역사를 가진 집단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980년대 말까지는 동서 간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권과 자유주의 세력 간의 냉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세계화라는 게 별로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요. 근데 1990년대 초에 공산주의가 블락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그 정치 경제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가진 세력 등이 등장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민족주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점차 확대해 다가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에서도 보수파와 진보 좌파로 나뉘게 되고, 세계주의에서도 진보 좌파와 세계주의 보수 우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민족주의 보수 우파를 설명하자면은 주변의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우리 한민족 집단의 문명과 문화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영웅들을 중심으로 영웅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특히 국지 정치 사회에서도 동맹국인 그 미국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는 유지하지만은 나름대로 미국과는 결이 다른 어떤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중심하는 게 이제 핵무기를 갖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서 북한과 또는 뭐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자주적인 독립성을 갖고 미국과 대등의 관계에서
동맹을 갖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 집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이나 아니면 현재 이종찬 광복회 회장 등과 같은 분이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진보좌파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참이었을 때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주의적인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분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이제 지상주의적인 역사의 소명으로 봤고, 한편으로 그래서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국적 자본주의 경제 주체들의 불평등한 경제 행위, 이런 횡포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그 세계주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계 자본에 의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약소 계급들이 좀 억압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비판점을 갖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1945년 건국 초기에 그 중도 좌파 정치가였던 여운형 선생이나 현대 386 운동권 세대 출신들이 여전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주의 진보좌파인데요. 이건 뭐냐면 1990년대 초에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기존의 그 클래식한 고전적인 그 좌파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개화를 하게 됩니다. 리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낡은 생각이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글로벌라이즈된 진보적인 밸류 가치와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지구 시민사회 수립을 주장하고, 그리고 다원적인 정치 사회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지구 차원에서 이제 공동규범과 도덕 공정, 그리고 경제 정의, 그리고 과도한 민족주의를 이제 거부하고 이상주의적인 사회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등을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선생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이 부인이 일본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문화주의, 세계주의 쪽에 좀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이쪽에 그 진보적인 단체들이 요즘은 ODA 사업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세계주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이제 중심을 갖고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세계주의 보수 우파입니다. 1990년대 초일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화를 받아들이자는 어떤 우파, 보수 우파들의 생각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변했지만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국제 정치라는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봐요. 그래서 냉혹하고 그에 맞는 현실 내지 순응해야 되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는 경제적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는요, 정치 사회주의적인 그런 자유주의가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 차원의 그 시장 경제 체제를 한국에 도입하고, 그것이 세계의 시스템과 이렇게 호환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제 이익을 반드시 한국 사회 내부의 이익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이익 배분과 이동에 순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보호 인식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이것이 세계주의 보수파 세력의 핵심 이익의 기제를 보호한다고 인식을 갖고 있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현재 우리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현재 그렇다면 세계주의 보수파 중에서도 일부 세력인 친일 의식을 가진 그 집단의 행위는 어떤 사상을 기본을 두고 있는가? 그건 바로 현실주의 국제정치 사상인 리얼리즘에 기반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현실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세계가 그 만인의 투쟁, 그래서 뭐 마키아벨리 사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 세계가 굉장히 냉혹한 정글이고, 국가들이 이상주의자들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 이분법에 따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나 전 세계 그 경제 세력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패권과 세력권을 추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주의, 요즘으로 말하면 신현실주의에 가장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패권국이 강요하는 냉혹한 질서다. 그래서 슈퍼파워의 패권 국가 체제 순응해야 우리가 그런 대로 프랙티컬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라는 건 없고 가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정의, 인륜, 사회 도덕과 같은 이상주의적 가치는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주의 그 보수 우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히 그 친일 의식을 가진 집단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비판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국제 정치 사상을 너무 과도하게 맹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지구사회 초자본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세우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을 한국에 이식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가로막는 이런 정치, 사회, 경제적 구분은 의미가 없다. 이 둘을 합쳐야지 결국은 이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프랙티컬한 면을 더 효용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진 신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회 엘리트나 지도자분들이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나는 친일파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신현실주의적인 정치 경제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북한과 러시아로부터의 여러 가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군사적인 위협이 증진됨에 따라 이러한 것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한미일 여기 이제 미란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미일한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이제 친일 의식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이러한 그 가치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네 가지 배경을 근거로 일본 식민시대의 반윤리 도덕적인 일본 제국주의 역사 행위를 극단적으로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나는 좀 과도한 그런 신현실주의적인 경향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제 네 가지 이런 역사 정치관을 가진 집단들이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두 번째 이 현실주의가 너무 과도하게 발달되는 것에 대응해서 이상주의적인 국제정치 사상의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서유럽과 이 선진국에선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KDF 코리안 데모크라시 파운데이션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가 법제화돼서 국민교육에 이입이 되고 계몽화가 된다면은 한국에서 극단적인 좌파와 우파 간의 이런 갈등을 지향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뭐 짧게 진행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역사 인식이 굉장히 좀 중요한 논쟁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간단하게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냥 이게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역사를 인식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한국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화두고요. 그리고 이전 정권이지만 박근혜 정권 때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국정교과서 사태라는 게 터져서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큰 원인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어떨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팡통 파학합한 선생님의 태국 민주주의의 미래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하다 이렇게 태국 컨텐츠를 태국 선생님하고 다뤘는데 한국 사람이 왕정 이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여기 뭐 왕이 있어요 이렇게 농담 한마디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컨텐츠에 악플이 몇천 개가 달렸는데 제가 하나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태국어로 쓰여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다 이제 함부로 우리 태국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하는데 이게 뭐 말을 못하니까 이게 참 장점이 있다는 생각도 했는데 좀 낯선 문화에 대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도 많이 좀 새로운 문제를 풀어주실 것 같은데 태국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Can I have the pointer, please? Okay.
I will try to limit my talk to 15 minutes, 10 minutes, right? Okay, thank you so much, Korean Democracy Foundation, for having me. It's been a pleasure and honor for me to be here. As all us here talking about democratization, we have to admit that in the last 2 decades, the world is sliding back to rightward path. More and more people now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right-wing government. And what happened in the US yesterday just confirmed that trend. Thailand too, we are in that trend, or actually we are ahead of that trend because, I mean, we always sliding back to the authoritarian military regime. And we have, many of you probably know that we are the country which have doesn't move? Okay. No. The first one, can you go to the first one? Okay. This one. 화면 좀 The second 열어주세요. one. 화면. Okay. We are the country which have the highest number of coup d'etat. We have 12 successful coup d'etat and 7 failed attempts. And the latest one happened in 10 years ago. And the military junta that staged coup was in power for 8 years, longer than any civilian government we ever had. Okay. Even though now Thailand is governed by a civilian elected government, but we cannot say that military has been out of politics. No, not at all. They still have the power entrenched in the infrastructure of power. The Thai royalist establishment still control politics pretty much because they have this infrastructure of power. When I'm talking about infrastructure of power and the royalist establishment, they have network of the palace, judiciary, top bureaucrats, business leaders, independ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y also work with the right-wing political parties. So this group of people form a kind of royalist establishment that are trying to control, interfere in politics most of the time. Their power is also written in the Constitution. And the Thai Constitution is trying to restrict the civilian government, trying to undermine the efficacy of the civilian government. They have the constitution that written by the military appointed assembly, have this Senate, and the Senate was in power for 5 years, and their powers decide what civilian government we have right now. Even though the Senate that appointed by the military has gone out of the parliament, but their legacy is still there. And we also have various organic law. One of them, many of them allow the military to be independent from civilian control. We have electoral system that undermin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We keep changing this electoral system so that the new progressive political party will not have advantage, or even though they win the election, they can't become a government. We also have these lèse majesté laws, the law that protect the monarchy. This law is, as I'm sure that many of you know, that it's kind of a measure to suppress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society, especially about the monarchy.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were charged with this draconian law. And as of now, we have at least I have at least 3 phenomena that confirm that the royalist establishment is still control politics very much.
The first thing is weakening of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y. This progressive political party was formed by young politicians, scholars. The first name is the Future Forward Party. It was formed in 2018, but then 2 years later, it was dissolved on such a stupid crowd by Constitutional Court. Then the same group of people form a new one. It's called Move Forward Party. And then it won election in last year. It won 151 seats in the parliament with over 14 million votes. It even surpassed the dominant party that belonged to the former Prime Minister Thaksin Shinawatra. He's now back in Thailand. And then this party, his leader is Pitha Limcharoenrat, the guy on the picture. But then a few months ago, in August, Pitha and 10 executives of the party were banned from politics for 10 year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the court accused them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 because during the electoral campaign, they proposed one of the policy that they want to push forward. There is a policy that relating to the reform of the monarchy to amend the lèse majesté law. So the court accused them that because of that, this policy threatened the throne. So they're against Constitution, so they must be banned from politics. And that is not all. As of now,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which is part of the measure of the Royalist establishment, investigating the 44 executive members of the Move Forward Party. They are trying to disqualify this executive member of the party. If found guilty, these 44 executive members of the party will be banned from politics for life. They cannot enter any political position. They cannot compete in election. I mean, this kind of repeated attack on the most progressive party that promise the people that once they are in power, they will pursue reform of the militaries and the monarchy. Even though now the Move Forward Party have a new platform that called People's Party, but if there are 44 members who form a strong foundation of the party are banned from politics, it will clearly weaken this party. And the second phenomenon that confirmed that the interference of the Royalist establishment is Pheu Thai, the Thaksin political party that called Pheu Thai Party, now allied with the establishment. This is another notable success of the establishment is its ability to turn Thaksin and his party to become its ally, even though temporarily. In Thailand, we believe that they reached a secret deal that allowing Thaksin Pheu Thai Party to lead the government, but the party must not work with the Progressive Party, trying to obstruct the Progressive Party to become a government. So, after the election, Mr. Sethar Thavisin became the 38th Prime Minister of Thailand. He's the candidate of the Pheu Thai Party. And Pheu Thai formed a coalition government with military-backed parties. That means that Pheu Thai Party has betrayed their voters because it promised that they will not work with the military-backed parties if they won the election, but they did. And they are doing so right now. This is the most disappointing thing about the Pheu Thai Party. So Pheu Thai Party has abandoned election promise. They refuse to pursue the policy that reform the military and the monarchy. There's no change of the military power at all, even though the
People's Party proposed a draft that will prevent the future coup d'etat. The Pheu Thai Party opposed it right away. But the deal between Pheu Thai Party and the military just short-lived. So Sethar was out from the prime ministership. Now Paetongtarn, the daughter of Thaksin Shinawatra, became prime minister. Sethar was out from politics simply because he was accu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violating the ethical conduct that because he had appointed the former lawyer of Thaksin, who was a convict, as a minister in his government. So this is short line of the deal. But still, even Paetongtarn now still didn't want to pursue reform of the military and monarchy. They gave in to the pressure of the establishment simply because they want to be in power. But when they are in power, they lose popular support from their voters. They lose legitimacy, and they have been complicit in undermining democratization, obstructing democratization in Thailand. So this is a sad phenomenon in Thailand right now. And still, even though we have a grim look of politics, there's still some little hope. There's still people who keep fighting this undemocratic practice, keep fighting its interference and the laws of that empower military and monarchy. These are young people that they continue to fight, and many of them, sadly, many of them are still in jail. The guy in the picture, he has been awarded the Gwangju Prize for the Human Rights. He's now in jail for over a year. He has faced charges, over 20 serious charges, and many of them are about the lèse majesté. And the girl in the picture, she died in prison from the hunger strike. She called for a reform of the monarchy and the military. She protests against the unjust judicial system of Thailand. Still, her death, her sacrifice didn't stir any skill, any reform from establishment at all. Even though now the youth movement in Thailand is in decline, they are weakened because of a lot of them have been in prison, and many of them have fled the country. They have to seek asylum outside. But there's many groups of the young people keep fighting for democracy. So this may be something that I hope that democratic groups in Korea, including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could work with all these young people. They created many platforms, many forms of democratic fighting. They're not just trying to do something on a website, but they create movement, amending the constitution. They didn't fight for the human rights, basic human rights for LGBTQI group. They created new form. They set up a new pop band in order to fight for democracy. So this kind of a little hope that we have in Thailand right now. Thank you. 중요한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하고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태국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내년에 따졌었을 때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던 나라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그래도 많이 좀 바뀌면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시작인 것 같고 계속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굉장히 큰 변동, 그게 더 큰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됐습니다. 크리스티안 브라켈 선생님께서 기후위기 시대의 민주주의 반이성적 투표의 결과는 무엇일까를 두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Yeah, hi everyone. My name is Christian Brakel. I head the East Asia office of the Heinrich Böll Foundation,
which is a green political foundation. We've just opened our office here in Seoul, but we are not only working for the Koreas, but also for Japan and other countries in East Asia. And I've brought my colleague with me, who's there taking photos, Juntae Philip. And I'm saying all this because as we are very new, we are also very happy to make contacts with all of you. So if you're interested in issues of climate, democracy, women's rights, whatever, feel free to come to us in the break and talk to us. We heard very different speeches now, and it's not easy to connect what I want to say to some of them. I have to say I'm always very impressed when I hear of like popular movements like in Thailand, in Bangladesh. We had a lot of these popular movements in the Arab world in recent years, in Myanmar. Because I, as a German, was born into a democracy. This democracy did not come easy, but in the end, it was like given to us after World War II from outside powers. We have, of course, a history of a fight for democracy in the east of the country, but I also have to say the current situation in parts of Europe, and Germany, unfortunately, is part of it, where democracy is eroding and where a call for more populist, more authoritarian tendencies prevails, is unfortunately the reality that we are facing. My government collapsed yesterday. I don't want to bore you with the intricacies of German politics, because also compared, I think, to the challenges that countries like Thailand are facing, they are still marginal. But I want to talk about a topic that hopefully connects to many of these things that you have mentioned, and I think the topics that some of you are working on, fighting for, which i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limate change. I mean, today is day one after the big orange guy is coming back to us. I, for my part, feel very depressed. I don't know, hands up, any one of you who feels depressed? Okay, at least some. I hope the others are hopeful, yeah? And I'm saying that because I think it's not only that this will have like huge impacts for democracy, not only in the US, but also abroad, for security, also here in Asia, but of course also for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nd I'm saying that not only because I work for a green institution, yes, protecting the climate is close to our hearts, but also I think that our democracy, or that what we have earned, for example, in Korean democracy, will be tested in the years to come if we are facing the probably very harsh new realities under a world that might exceed the 2.5 degree limit, which is currently where we are heading. I want to give you an example from Germany, even though I think it's just an example. It's not like, yeah, it's not meant to be like a universal lecture. So Germany, like since a few years, has had a very strong climate movement, mostly carried by young people, mostly carried by young women, and staged huge protests in the streets. With like thousands of people, sometimes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nd even managed, similar to what we've seen here in Korea, to win a case before Germany's constitutional court, forcing the government to revise, to strengthen their climate protection policies. So this was a huge success. However, the government, the current government that's now like disbanding, while being forced by the court to alter their policies, did not follow through in a way that would be enough to meet Germany's internationally agreed obligations under the Paris Accords, you know, the accords that regulate the global commitment to climate protection. And what happened then is many of these people from the climate movement said, okay, wait a minute, we even managed to get the court on our side. We went through all this democratic process. Maybe in the face of the crisis that we are facing with the climate change, maybe
traditional ways of democracy don't work anymore. Traditional protests don't work anymore, and even like sticking to things like going to the courts, trying to influence politicians, this might not be enough. And I think there is a certain, even it's a very risky truth, but there is a certain truth to it. What these people did, they started engaging in more extreme forms of protest. So for the last 3 years, for example, we have seen a movement of especially young people who, for example, glued themselves to our highways, causing huge traffic jams and making it impossible for people, for example, to reach their workplaces. We have seen people sabotaging infrastructure for fossil fuel. We have seen people occupying coal mines, often like things that ended in violent clashes with the police. And all these protests have been met by relative drastic reactions, not only by large parts of the population who don't like these kind of protests because they are directly impacting their daily lives, like, I don't know, you can't get to school, you can't get to work in time, for example, but also by the authorities who have like gone to, at least for German means, relatively drastic measures to restrict these people, put them in jail or at least before courts. And the argument from the government, of course, is always, yeah, okay, all protest is okay, but you have to stick to democratic means. And the protesters say, yeah, the climate crisis itself is not sticking to democratic means, and we just don't have the time. Yeah? There is this argument that we have to moderate ourselves, but I mean, how moderated is the realities we are waking up to already today, but definitely in 50 years. We have already larger segments, for example, of sub-Saharan Africa, which are becoming more and more uninhabitable for human life. So there is already a drastic reality, and the reality that we are creating by our little bit drastic protest is nothing compared to that. And I think what we have here is a dilemma that we are facing when we look at the realities of democracy in the climate crisis. It is that democracies, as we have them now, are mainly designed to deal with problems in the here and now. Democracies are not that good, and I think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for that, when it comes to making decisions that aim at preventing something in the future, something that for many people currently is still not tangible. And the reason for that is, of course, that at least in many liberal democracies, there is this intrinsic promise that the future will, if not better, at least not worse. And we know from research, and I think we also have seen that in practice just yesterday during the US elections, that radicalism is partly driven by the fear of people to be economically worse off than they are today. So what does it mean? I mean, if we look at a world changed under the climate crisis, this reality would be much more costly, not only for poor people, also for rich people, also for rich nations like Germany, like Korea. In terms of global instability, in terms of like lack of arable land and food, lack of water, huge migration movements. All of this will be much more costly than investing into mitigation measures. But still, we face the problem that people in both scenarios will have less. So both if you invest in climate protection or if you don't invest in climate protection, the future looks less promising than what many people, at least in the global north, and would count Korea and Japan in that scenario as well, than what we have today. And
And political leaders, of course, do not like to sell these things to their voters because they are not very attractive to vote for. And we have seen that in the US, we're seeing that in Germany, and I think in many other countries. So it's much nicer for people like Trump, for example, to promise that everything will stay as it is, or in Trump's way, even like will be how it used to be, supposedly what used to be back in, I don't know, an imagined past, 50s, 70s, whatever. A part of this promise is that the climate crisis will be solved purely by technical means. So instead of like gasoline, we are using hydrogen, which is, for example, a line that you can hear a lot from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Which is, of course, technically not possible from all we know today. So the ideal that is inherent in our democracy is also one that promises more freedom to the individual. It promises more wealth, it promises more freedom. The freedom to, I don't know, fly for a weekend to Bali for holiday, buy a new Gucci bag, buy a nice new car. And I'm not shaming anyone, I also like part of these things, except for the Gucci bag. What we are working towards, if we want to protect the climate, is one where we actually have to sacrifice individual freedom for the sake of protecting a collective freedom in the future. And again, not very attractive, unfortunately. It's especially tricky, I think, as we are seeing in aging societies, like in Korea, in Germany, in Japan, that the voters who would have to vote for preserving at least a not too bad future, in terms of that, sacrificing some of the liberties that they enjoy today, are in our societies mostly older people who will not live to see that future, and not the young people who will be living, who are now children, who are now young adults, youth, who actually will have to deal with the outfalls of the climate crisis. There are no easy answers. There's no good way forward out of this dilemma. It's also more public participation that we normally advocate for in democracies. Does not guarantee that people will make the right choice. Chances are very, very high that people will make bad choices, again, referring to yesterday, because it's the way the human brain is structured. If, like, very often, I don't know, I think, for example, should I have this pizza today? Thinking it's not good for me, but okay, I will do sports tomorrow morning. Of course, I'll never do sports tomorrow morning, yeah? But in the moment I promise a pizza to me, it's still like a convincing argument. So I can promise to myself, yes, I will fly to Bali tomorrow, but of course the government is promising all these hydrogen facilities. They will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Unfortunately, the reality we are looking at, it doesn't look like it. So what can we do? I think the first step, not the last one, the first step, I think, is that at least we come together as societies and discuss, okay, we are facing these harsh realities in the future, but who do we want to be as humans, as societies, as country, in 10 years, in 20 years, in 50 years? What is really important to us? Is it important to have a Prada bag, or is it important for us that there is still a world where our children can live and have a relatively good life, even without Prada? And I think if we base or come out with a positive vision for the future from that, I think that at least would be a first step. Thank you very much. 종이 두 번을 읽지 몰랐고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건 몰라도 기후위기나 이런 거 앞에서 정말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러움이 드는 주제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네 분께서 각자 굉장히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뭐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35분 정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질문 듣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좀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를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처음에는 보통 아무도 질문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시작을 하시면 이제 얘기가 좀 좋게 진행이 되겠죠. 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지까지 얘기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산하 평화공공외교협력단에 소속되어 있는 김채현이라고 하고 현재 대학에서 그 한국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로서 지금 청년 세대가 다른 마이크가 없을까요? 정치를 미디어로 배워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민주 시민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독일이 민주 시민 교육의 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독일에서는 민주 시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95년에 5.31 교육개혁 이후에 민주시민교육이 현재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교과서 이름만 바뀌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안 돼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제대로 민주시민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there are different programs for what we call civic education mostly. But also it comes with caveat that I have to say, I mean, we have all these programs, but nevertheless we have problems with our democracy. So there seems to be a gap. So the main thing is we have a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which provides free books, free publications, free material for teachers, provides teacher training, provides also travels, for example, to Poland, to France, to Israel, mostly the countries that suffered the most under the German Nazi rule. So there is a lot of material coming from that is funded by the taxpayer. Then the political foundations, from which the Heinrich Böll Foundation is one of them. All the political parties represented in the federal parliament have these political foundations. Mine is connected or affiliated with the German Green Party, but the money is coming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ll the other big political parties have them as well. Most of them are also present here in Seoul. And what we do is also we offer educational seminars, both in Germany but also abroad. We offer things for journalists, for experts, that goes towards like civic education on very different topic, everything from like ecology to foreign policy. And then, of course, we have many NGOs, and many of them could not survive without public money. And how much public money is available for them always depends on who's currently in government, but also depends on like how well the budget looks. In the moment, the budget does not look good, so many of these NGOs are losing their funding. And a lot of that is very often concentrated on educating young people, and especially as for the fight against right-wing extremism. But again, having said that, we are a country of 83 million people, and even if we have a lot of different NGOs and a lot of like civic engagement, it's very hard to reach everybody. And even if you reach people, you can make an offer to them. There are also, of course, offers in school that people have to go through. But still, we are facing in the moment a very big problem with democracy, for example, with a very strong surging right-wing extremism in the country. 혹시 뭐 민주시민 교육 얘기 나와서 추가로 선생님 발표한 거에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 2003, 4, 5년도에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총리사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민주시민 교육법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그때 이제 막판에 거의 다 됐었는데 안 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수파와 진보파 간의 그 민주시민 교육, 민주자를 붙이느냐 마느냐 이제 그거에 따른 또 생각과 철학이 달랐고, 또 보수파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진보파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개념이 굉장히 격차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공통분모만 일단 처음으로 퍼스트 스텝에서 같이 시작하자 해서 이제 거의 거기서는 합의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안 된 부분이 뭐냐면 누가 주도해서 하느냐. 거기서 이제 각 이익 단체들이 이제 아주 난상 투쟁을 벌여가지고 그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민주시민 교육을 하게 되면은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각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 하게 되면은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지고, 그걸 관리하고 뭐 텍스트북을 만들어서 어떤 표준화된 작업으로 교육을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그 시스템 서포트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같이 민주시민 교육 하자라고 같이 얘기했던 단체들이 다 서로 우리가 주도돼서 하겠다 하다가 갑자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20년 가까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지만은 지금은 진짜 필요할 때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발표했듯이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 간의 그런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돼서 지금 현재 뭐 대통령을 탄핵하느니 마느니 뭐 그런 얘기도 올라올 정도로 이념 대립이 심해졌기 때문에 사회를 갖다가 평화롭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된 그런 민주 시민에 대한 의식과 가치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그 바로 최저점이 민주 시민 교육이다. 그래서 그 제도가 구체되어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Just one thing from, if I understood you correctly, that there was like the problem like who should head the initiative. And I could imagine it's also tied to like which parties like opinions are heard more or something. I think one thing that is relatively successful with these German political foundations is that every of the major political streams has their own foundation, and they still have to adhere to certain political standards. But basically, so like, for example, we talk about democracy more from a green perspective, but then the Conservative Foundation talks about it more from a conservative perspective. So everybody's perspective is being heard.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물어보는데 극우파 문제가 사실 독일에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과 효과적인 민주시민 교육 뭐 혹은 대응 같은 것도 좀 진행 중인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 don't know. I mean, the problem is really that we don't know how to deal it. So we have the problem that, I mean, people vote for them, and that is a problem in a democracy, as seen yesterday again, and Germany has a similar problem. If the idea is that people will vote for the most rational and intelligent solution. This, unfortunately, is not the case. And I mean, very often, of course, there are very rational problems behind it. We are facing in Germany currently, or in most of Europe, but I think Germany is feeling it the most, or not, maybe not together with Poland, maybe. I mean, we already had like a lot of inflation and a lot of problems after the Corona crisis. Then we are now facing the outfall from Russia's attack against Ukraine. Germany, due to their own mistakes and own like stupid policies, were very, very dependent on Russian gas. So also our energy prices surged. For the first time since World War II, and especially for the first time at least until the Cold War ended, Germany or Germans have to face now a situation where war
is back in Europe, in the heart of Europe. I mean, so Germany is here, our direct neighbor is Poland, and directly next to Poland is Ukraine. It's not far away. And so we are directly affected. So a lot of people are afraid. And it's very, very difficult to meet these fears in a rational way. I think we have some politicians who have tried it, but unfortunately we also have politicians who exploit that for their own game and say, okay, like, we don't want Trump, we don't want Putin, but like some of their strategies seem to be very successful. Let's do them. So I think so far there is no answer to that. There is no good answer to that. The answer that like automatically often happens in liberal democracies, and unfortunately it's also happening in Germany, is that parties think, if the right wing is so successful, for example, with their anti-migration rhetoric and all these things, then we should become more like them. And also from research that we know that this always backfires because people say, okay, no, why should I vote for you? I can vote for the original. They were there first and they are more convincing. So I think what we need is a very strong liberal alternative, but unfortunately none of the parties, including my own, in this current crisis have proven to be that alternative. 네. 마이크 요 앞에 계십니다. 네.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저희 주변국가 푸안통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정치 만명으로 젊은 세대가 특히 정진당이죠. 그게 정치 만명으로 다른 나라 제3의 나라나 뭐 그렇게 갔을 때 그러면은 다음 선거 때까지는 젊은 층이잖아요. 그 젊은 층이 다음 선거까지 지금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들었는데 다음 선거까지는 젊은 층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국가 안에서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를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미얀마도 그렇고 제 출신 국가가 미얀마니까 태국도 그렇고 젊은 세대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정식하려면 젊은 세대가 이제 하나같이 단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의 개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젊은 세대가 지금 정치 활동도 못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 궁금점은 뭐냐면은 시민 활동으로만 했을 때에는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헌법도 바꾸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준비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합니다. 젊은 세대 그리고 이제 망명된 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 뭐 그런 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I think you're talking about two major groups. The one is the youth movement who are taking exile abroad. The number is quite low. I think once they are outside Thailand, they don't have a very significant role in domestic politics anymore. But for the politicians inside Thailand, say the People Party right now, what they are preparing for, they still think that even though 44 executive member of the party was banned from politics for life, the party can still win the vote in the next election, which will be in the next 3 years. But I'm not quite sure whether we're going to have the election. Say if the establishment made a calculation that the young party will win, they might amend the law. They might not allow the election or anything. And so they might use the same measure that prevent the party from becoming government. Say even though the party might win, say majority in the parliament, but if they cannot win over 50% of the seat in the parliament, they cannot form a government on their own. They have to coordinate. They have to work with other political parties. And this is a problem because most political parties in Thailand right now, they are willing to work with the establishment. They become an obedient partner as long as they also can keep and protect their profit. They don't have ideology, including for Thai too. So it's possible that, say, next election, the People Party won 250 seats in the parliament.
but, or maybe less than 250 seats, they won't be a government again. So if, say, the political party cannot be government in the next 3 years, I think that's the end of it. People will get bored. People will feel like there's no hope. Why we should keep voting for this party, because they will never be a government. So we are going in a circle of undemocratic practice and undemocratic rule. We are trapped in the deep hole that created by the royalist establishment. 통일이 끝나고 이거 살짝 덧붙여서 이사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이 어찌됐건 청년 운동, 학생 운동이 민주화 운동에 좀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버텼는데 이 주제에 대해 좀 조언 같은 거 해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사장님? 한국 그 경우에도 그 청년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그 경험과 그 경력들이 현실 정치에 반영되어서 정당을 택하죠. 정당을 택해서 그 정당 속에서 정당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청년 계층을 수혈해야 되니까 한국 정당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수혈하는 방법은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청년 세대들을 받아들이는 것,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이 정당에 참여하고 그 정당을 통해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게 돼서 그들의 정치적 생각을 반영하게 되는 그런 것이 한국에서는 아주 자유스럽고 잘 돼 있는 편이었죠. 지금 우리나라의 야당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몇 야당이 있는데 거의 중심 세력들이 지난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적 경험을 쌓으면서 정치적 리더로 성장하게 되고 그런 거죠. 한국의 민주화 운동도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덧붙였고요. 아까 선생님 누가 여기 질문하신다고 그렇지 않았나요? 이사장님? 총재님이신가? 네.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제가 헷갈렸네. 네, 뒤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공공외교협력단 소속이고 대학교에서 중문학이랑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규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민주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주주의 비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야는 답이 없습니다. 한국의 여야는 그런데 또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걸 또 세월이 가면 저절로 극복이 되어서 어쨌든 민주주의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 또 한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나라죠. 지금은 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이념의 대립이라기보다가 정책의 대립이라기보다가 권력을 두고 싸우는 일종의 권력 투쟁과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선거가 되면 국민들이 심판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어느 한쪽을 지지하게 되면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쪽이 이기게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은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나라의 미래를 두고 불안하게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여야 간의 대립은 갈 때까지 가는 거니까 지금 별 답이 없습니다. 네, 갈 때까지. 상황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제 의도와 다르게 했네요.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경이라고 하고요.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국제 분쟁 인권 주로 취재해왔고 태국에 또 오랫동안 베이스 두고 활동을 해왔었는데 우리 태국에서 오신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얘기 한국 사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태국에도 그 Move Forward 파티의 대변인인가요? 아직 랑시만 롬 같이 몇몇 학생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지난 총선에 작년 5월 총선에 이제 진출해서 당선이 됐고 지금 정치인으로서 정당인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독일의 크리스티안 선생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통 이제 전 세계 뭐 글로벌 디모크라시, 휴먼 라이츠 그러면 주로 서방 세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권이나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전 세계 민주화 운동 조직 뭐 개인 혹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화를 이제 지지하고 뭐 암암리에 서포트하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 서포트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아주 급격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상당히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거는 이제 한 사례일 뿐이고요. 이 서방 세계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가 굉장히 셀렉티브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녹색당, 그러니까 독일의 녹색당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뭐 안티워 포지션이 아닌 전쟁에 대해서 일정하게 가야 된다. 뭐 아프간 침공 때도 그랬고요. 그런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더욱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자 제노사이드 워 온 가자를 봤을 때 이 서방 세계가 그동안 마치 인권과 민주주의 챔피언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전 세계인들의 퍼셉션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태국 하시고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you asked me about my opinion about the young political party, right? The Rangsiman Rom in Move Forward Party, and I think there are several other activists who elected last year's election, general election. All right. Yeah. So I want to know how do you see their performances as a politicians for the past 1 year? Well, they are very strong. They are very strong, and I truly admire them. They are very brave. Many of them facing criminal charge, lèse majesty law, but they never give up their fight for to amend the lèse majesty law at all. I don't see that they are trying to step back, to retreat from the attack, from the establishment, and there is. I truly respect them, and not just about the young activists that joined the young political party. Their former leaders, to Thanathorn Jurunkit, he also faced the lèse majesty charge, but he's still very active in politics. Keep working on the sideline of the parliament all the time. And as of now, in this last 10 months, I've been working at the special committee investigating the military business, and Thanathorn is part of this committee. I'm part of this committee too. What we are trying to do, there are 6 members from this political party that sitting in this special committee. What we are trying to do is trying to expose the misconduct of the military in their business empire. This is a huge business empire. They occupy 50% of state lands, and doing business. That they have like 60 golf clubs. They have a boxing stadium. They have so many business, but the profit came to their budget, to their pockets. They didn't give it to the government at all. So what we're trying to do to try to export that military power came with non-responsibility for the people. They profit a lot from the national resources,
And they were trying to claim they are doing the great thing for the people, for the country. This is nonsense. So even though now the people power is weakened, eventually the youth movement, we didn't see them at all in the last 2 years. But people have hope. I think the young people too, they put their hope on this new political party. I mean, the downside of it, when you put your hope, put all the responsibility to the political party, it means that people are not trying to organize a big movement. But we cannot blame them because their leaders, the youth movement leader, they face a lot of challenge. Many of them have to seeking exile abroad. But it means that people movement are weaker. But I'm also talking about the civil society that run by the young people in Thailand right now. They'll think that even though we cannot expect that they can turn Thai democracy around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what they are trying to do is important. They are trying to delegitimize the establishment. They discuss about the role of the monarchy, the military, and no one can deny that the royalist establishment now losing their legitimacy. They don't have any legitimacy. They rule the country by fear, not by loyalty anymore. 교수님하고 이제 이사님 말씀 듣다 보면 제가 들었던 생각 잠깐만 첨언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나라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젊은 세력에서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훈련받고 성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 같고요. 또 이지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가 어느 시점에 교착 상태가 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또 풀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권력을 두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만큼 그 싸움 속에서 훌륭한 정치가가 등장하냐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도 있겠지만 싸움이 계속될 적에 민주화 투쟁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큼 새로운 컨텐츠와 사회 구조에 대한 상상력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사회를 견인해 나갈까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이어서 그 아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갖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어떤 선진성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든다.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I mean, provocative questions are good questions, because otherwise we can't learn. Even though I have to, or first thing I have to say, I'm not sure if that was only in the translation. I'm afraid I'm not a professor. I'm just Christian. But so coming to the answer, this is a very, very difficult question, and it's also not easy to find an answer, because the answer to that is as much psychological as it is political. And parts of these answers that I will give are, I can't really claim that this is like what the Green Party in Germany thinks, nor what the Heinrich Böll Foundation in total thinks,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on this within the party, within the foundation, and we have huge fights over exactly that topic. Reflecting, I think, the debate in Germany and also in other countries like the US, for example. Yeah, I just give you my personal view with some of the experiences in Germany, also a personal view. So before I came to Korea, most of my career was dedicated to the Middle East. So I've lived both in Israel and in Palestine. I have friends on both sides. And I know a lot of people who are personally affected by the conflict. So the state of Israel as it was created in 1948 is not in its totality, but to a large extent, of course, a result of the crimes committed by the Germans during the Third Reich against the Jewish people. So protecting, this will be difficult, I'm sorry, I will have to break the time, it's too complicated question. Protecting Jewish life all over the world, in Europe, in Germany, what was left after World War II, but also in the new founded state of Israel, was part
of Germany's reason as a state and its possibility to return after the crimes of the Nazis to the family of, I don't know, civilized nations. Yeah? It took a long time until the 70s, until like German society was ready to face these crimes committed by our grandfathers, grandmothers, and by the society as a whole, yeah, because this was not a crime that was committed by a few military people or something, but it was a crime that was carried and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Germans. So the understanding that emerged in Germany from the 70s on was that if we want to be a democratic society, a society that respects human rights, it means we have to have a dedication to the security of the Israeli state, because for many Jews around the world, this security means at least one last possibility of refuge. So if things go bad in Europe, like for example now with the rise of right-wing extremists, there is a country that they can flee to. So this dedication of the German state and many of the German people, also many Germans who are more left-leaning, are from the Greens, yeah, was connected to this, yeah, because it meant we have a dedication to owning up for the crimes of the past. Now, what we see now, that the political developments in Israel, domestically, how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of Israel have changed over the last 20 years, has gone into a direction which is non-democratic. It's democratic by election, but that's where it ends. We have very extremist forces, like for example, the minister Smotrich and Gewir, who are, it's never good to say as a German fascist, but like, I mean, in what they say, their thinking embodies fascist thought. Now the discussion that erupted in Germany, and very violently erupted, and is still continuing, is, okay, what lesson do we draw from our own violent past? Do we draw the lesson that a crime such as the Holocaust should never happen again, nowhere in the world, and that we always have to stand on the side of those who are under threat of being killed, wounded, raped, or being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I'm very sorry, otherwise it's not possible with such a question. Or does the lesson that we draw from the past mean that we have to be 120% dedicated to the security of the State of Israel? Because the crime that was committed during the Holocaust, yes, there were other groups that suffered too, yeah, Roma, Sinti, other minorities, homosexuals, but the main group, 6 million people murdered, were Jewish. So this is a fight, and it's very, very difficult to find a good answer. I, for myself personally, rather stand on the first side that I described, that it should be a universal lecture that we draw. But this is a very psychological thing in Germany. It's not very easy to come out of. If we take the more global understanding that you find in larger parts of Europe, that you find also in larger parts of the US, and also in parts of German politics, of course, it's also connected to that Israel is much more seen as part of the Western world. And of course, this is the part where I strongly disagree with. We have international norms and values that Germany as a state has signed, yeah? And of course we have to adhere to them. So yes, there are double standards, and
as much as there will always be double standards in international politics, this is a very glaring example, and I wish that my government acted differently. 그 가끔 사회를 보는데 저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꼭 그러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선진국이 지금 얼마나 곤혹스러운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질문 하나 못 받은 거 좀 시간상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꽤 유익한 시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세션은 요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다음 세션에서는 조금 더 아시아적인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와서 이야기 나눌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